지금 저는 정신과 의사로 조현병 환자분들을 본 경험이 지금 감염 확진자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분들도 내가 정신과 다니는 거 알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또 싫어하지 않을까, 이게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어떤 차별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감염병 확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지, 싫어하지 않을지, 뭐 모든 게 중단되지 않을지, 이러한 이제 편견에 대한 걱정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고 또 실제 스트레스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르스 때 그 메르스 확진 환자를 돌봤던 의료인들을 향해서 상당히 많은 이 배제와 낙인이 있었고 많이 힘들어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금 그 큰 사건을 그러니까 슈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을 일으킨 해당되지 않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이 엄청난 이 걱정과 그리고 트라우마 비슷한 이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이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당장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라면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의 정신 건강과 심리적인 안정이 곧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뒤에 응답에도 나오지만 내가 확진이 아니더라도 확진자의 밀접 접촉 혹은 생활 접촉이 돼서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그렇다는 응답이 70%가 넘습니다. 10 중에 7은 나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받게 될 불이익이라든지 피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두려움이 높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꼭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감염을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에는 한편 주위의 시선, 이제 편견이나 또 차별이나 또 비난당하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불안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사회심리적 방역이라는 것을 또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예. 정신심리적인 얘기 이전에 이제 한 번 정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뢰 자본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안에 예금이 많을 때 자본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개 이제 해외 문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의 조사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끝내 이겨내게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의 상황이 닥치다 보면 그 신뢰 자본을 고갈시키는 그런 혹은 악용하는 이런 많은 우려의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사람들이 이미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걸 부추기면서 어떤 다른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 갈등을 조장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틀리고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신뢰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일단 조사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민들에게 이제 2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이걸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심각 단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빨리 끝나겠지라고 믿을 수도 있고 심각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은 장기전이야 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언론과 전문가와 그리고 이제 보건 당국이 그 위기소통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때 신뢰 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봐서 저 나름의 가정하에 물었더니 이 참고자료 보시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조기 종식을 기대한다기보다 장기전이므로 착실하게 대비해서 충분히 그 효과를 봐야 된다라는 쪽의 응답을 더 높게 하신 겁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부터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언론 그리고 방송 그리고 SNS의 소통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장기전에 참여하는 시민군들답게 이럴 때 우리한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뭐고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식은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의지 표현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금 불안도 물론 있고 네, 네. 분노감도 올라갔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그 과학이나 의학이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라든지 감염력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네, 네.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상황에 국민들의 반응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의 면들이 모여 있는 입체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걸 그 받아주는 위기의 소통도 다면적이어야 하고 다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이 뭐냐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신뢰를 누가 지켜주려고 하고 누가 이 신뢰를 고갈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네, 그게 예를 맞습니다.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의 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지금 의료인들이 필요한 보호구를 충분히 갖추고 충분한 지금 이 지점도 오늘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문헌에서 그 의료인들이 육체적으로 힘들면 네. 의사결정이라든지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환자를 돌보는 전문가와 의료진들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스크 제공이나 보호복 얘기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어떤 전사나 천사의 이미지로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감과 응원을 보내는.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낸다면 이 분들의 최소한의 휴식과 그리고 이분들의 충분한 그 스트레스 관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네. 우리가 믿고 이 의료진들에게 이 감염의 어려운 상황을 감염 확산의 상황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순위를 두어서 의료진들의 그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뭐 병원 문을 닫고 예.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지 이제 개인적 희생으로 이루어지다가 이분들이 소진되고 굉장히 지치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꼭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럴 때 또 우리가 어떤 지금 편견이나 또 일부 지역을 비난하거나 이런 또 감정에 관련된 때로는 뭐 또 이득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있거나 뭐 이러지 못하는 그냥 열심히 예, 일하는 그렇죠. 사람일 뿐이라 조금 그 호소랄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부터 얘기를 하면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굉장히 움츠려들고 이렇게 작아져 있는 많은 우리들이 조금 더 기지개를 켜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조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이 위기 돌파를 위해서 그리고 신뢰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힘들다고 가만히만 있는 것보다 힘드니까 연대하고 힘드니까 나의 힘듦을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와 같은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께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소통의 문헌에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뭘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고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 이 훈수를 두는 방식보다는 생각해보게 하는 글들을 기다립니다. 전문가분들께서 본인들의 전문 영역을 살리셔서 철학적인 말씀들, 뭐 인문학적인 말씀들, 경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시민사회의 참여의 가능성이나 제안들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시면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신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가서 소위 말하는 왜 나쁜 뉴스,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되는 걸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뉴스가 많아지면 네, 네. 좋은 정보가 많아짐으로써 사람들의 심리가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까 위기소통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희 조사에서는 보면 아무래도 이런 위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인권이라든지 네. 그 어떤 그 사생활 보호는 후순위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얼핏 보면 이거 봐, 인권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게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유사하지만 질문의 양식을 바꿔서 무리한 방역 정책은 오히려 불안을 높여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질문에는 한 40%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네, 즉, 네.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뭐가 맞으니까 이걸 따라라는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던지는 그런 청유형 그 위기소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너무 추상적인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네. 단 하나라도 배제나 낙인이나 아니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걸 덜어낼 수 있는 요령 중심의 위기소통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 추상적인 얘기들이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같은 표현이 이럴 때와 저럴 때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려주시거나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언급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는 그러니까 요령 중심의 위기소통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또 감염병이랑 어떤 급성기 정신증이 비슷한 게 있는 게 이게 편견이나 차별, 비난을 하면은 이게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게 둘 다 때로는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치료하게 하는, 예, 그 그렇죠.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게 또 이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이 더 중요하냐, 그렇죠. 또 인권이 중요하냐, 가 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혐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같은 맥락인데 조사 결과에서 또 하나 좀 주목할 점이기도 합니다. 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1차 때는 1차 때에 비해서 2차로 넘어오니까 혐오의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좀 단일하게 중국인을 향한 혐오의 표현, 그러니까 질문은 어떻게 했었냐면 혐오 표현을 최근에 보았느냐, 누구를 향한 혐오였느냐를 고르게 한 거였는데 복수 응답을 하게 했을 때 1차 때 이제 중국인이 많았고 지금도 물론 중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많습니다만 특정 지역을 향한 혐오 표현 그리고 기타 응답에서는 특정 종교를 향한 그 혐오 표현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판단의 문제로 보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제1의 우선의 질문이 어떤 것이 우리의 신뢰 자본을 덜 고갈시키고 그렇죠. 조금 더 튼튼하게 하거나 혹은 더 올릴 수 있을까의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혐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좀 바꾸어서 먼저 그 분야의 전문가들께서도 의견을 좀 주시고 이런 여론조사, 그러니까 또 문헌에서 보면 위기 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다양한 여론조사에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건 좋은 참여가 된다고 합니다. 분출도 되고 누구를 비난을 하더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 예, 비판을 하더라도 혹은 지지를 하더라도 표출을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2주 정도 아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여론조사에 참여가 됐던 어떤 공유의 표현이 됐던 응원과 지지가 됐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쏠리는 그런 어떤 특정 대상에게 탓을 매우 집중적으로 쏠리게 하는 것들을 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물론 저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어서 보다도 구체적인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추어진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사에 충실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런 점들이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또 분노도 순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낮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감염병과의 전쟁 상황에서 우리 편을 다치게 하거나 사회적 맞습니다. 신뢰를 갉아먹지 않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중앙자살예방센터다 보니까 이 시기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면 중에 하나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고립돼서 우울해하신 분들이 이게 어떤 자살률이 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저희 조사에서 그걸 직접 물은 문항은 없었습니다만
백종우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이런 이 어려움이 앞으로 그러니까 그 당장에 자살을 일으킨다기보다 이것들이 누적되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염병 자체는 급속 연속 위기라고 합니다. 빠르게 타오르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 바이러스는 그렇게 빠르게 타오르는 것처럼 이해가 돼도 궁극적으로 우리 집단, 인구 집단, 우리 사회가 안아야 될 위기는 긴 그림자 위기. 그래서 굉장히 long shadow라고 표현합니다. 그 긴 그림자 속에 우리가 최대한 피해야 될, 그래서 지금부터 예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 경험을 어느 인구 집단이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책임에 대한 지나친 책임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다든지 보통 우리가 기저질환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런 시기라도 충분히 정규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약을 복용하셔야 될 기존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던 그렇죠. 분들이 치료를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모든 요소들이 쌓이다 보면 긴 그림자 위기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그래서 유일한 답은 지금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꼭 치료를 유지해야 될 분들이 좀 중단되는 문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축적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게 지금부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저희 유명승 교수님 모시고 국민의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심리 사회적 방역을 해 나가야 될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끝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같고 하지만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 어렵고 더욱 힘든 우리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그런 지역과 그리고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놓지 않고 그것을 높이는 방향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은 줄이고 긍정적인 방향들은 좀 강화하면서 어서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를 다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위협, 또 일상의 중단, 이런 현실적 스트레스를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 예민하고 짜증이 나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겠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방역과 함께 또 우리 심리적, 사회심리적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정신건강의 최악의 상황 결과이기도 한 동시에 자살 사망자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평균 4가지의 스트레스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자살 사망이 일어난다고 보고합니다. 그만큼 복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하필 또 3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월은 자살률이 항상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봄철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우울증이 재발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와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때로는 나쁜 것, 해고 같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 승진도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변화는 스트레스가 많은 3월에 이런 감염병으로 인한 위협이 추가됨으로써 이전에 97년의 IMF나 2002년에 카드 대란, 그 다음에 200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스트레스 이후에 우리가 자살률이 급증해왔던 안타까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이라는 재난이 꼭 자살을 올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보면 오히려 재난 발생 직후에는 떨어지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고요.
물론 1년 내에 는다는 나라도 있었지만은 특히 1년 내에 는 거는 사스 이후에 홍콩에서는 노인분들이 고립되면서 자살이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이나 지진을 겪은 대만에서는 약 2년 후에 열심히 뭔가 바꾸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에 중년층의 자살이 늘었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같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부터 이런 사회심리적 방역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아프고 약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에서는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내가 만약 수많은 어려움으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에, 자살 예방 상담 전화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전국의 복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이 순간 힘든 분들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주변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홈페이지, 또 네이버 포스팅, 또 페이스북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포스터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전국에 배포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은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괜찮니? 하고 물어봐 주시고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들어주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번 같이 사는 세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